네. 2015년 10월 3일자 그 토요일자 신문인데요. 예. 또 좀 보겠습니다. 뭐 항상 강조하지만 일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일면에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좀 털어보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완전 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서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그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던데, 예, 초코걸님께서 야 이씨 부동산은 왜 안 터냐 이래갖고 제가 또 그 말을 또 이렇게 듣다, 제가 귀가 얇아요. 그래갖고 제가, 예,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또 이렇게 말씀도 있고 해서, 예, 좀, 부동산을 좀 해볼게요, 간만에. 머릿기사가 이런 거예요. 이달 아파트 사상 최대 10만 가구 분양. 그래서 뭐, 청약 끝물이다. 대, 열기 더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어요. 이달 전국에서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쏟아진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 과잉 논란도 커지고 있다. 네, 이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95,167 가구로 월간 기준으로 종전 최대였던 지난달 을 크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56,997가구가 분양이 됐대요. 올해 연간 분양 물량은 갈수록 많아져서 48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냥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네, 그냥 건설사들이. 예,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 물량 다 털어버리려고. 밀어내기지 뭡니까, 이게. 예전에 남양유업인가 거기서 대리점들 상대로, 야이씨, 닥치고 주는 대로 받아, 이씨. 그래갖고 그때 막 밀어내기, 그것 때문에 남양유업 경영진들 와서 머리 쳐박고 와서 쇼했잖아요. 예, 사과한다고 머리 숙여갖고 개쇼를 하고 그러더니, 비슷한 것 같아. 무조건 밀어내긴 해요. 이거는 이제 대리점한테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밀어내네. 예. 그렇겠죠, 지금, 그나마 지금 부동산이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죠? 분양 열기가 뜨겁다고 거의 자주 나오죠. 경제신문에 보면, 어디 청약 경쟁률이 몇 대 1이라는 둥, 일단 좀 더 가볼게요, 기사를. 예, 그래서 여기 자세한 게, 상세 기사가 늘 그렇지만 뒷면에 또 나오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면이야? 예. 그냥 바로 다음 장에 나오네, 그냥. 예? A3면에 또 나왔어요. 올해 50만 가구 쏟아지는데 2000년도 이후에 최대 물량이랍니다. 땡땡땡 지금 아파트 사도 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이 이게 저기 재개발이나 재건축 말하는 거겠죠.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 시기 앞당기기 경쟁을 벌이면서 올해 전체 공급 물량이 5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 내용 그거예요. 지금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분양시장 올해가 꼭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반대편에서 무슨 헛소리냐. 내년에도 계속 갈 거다. 이런 또 진영이 있대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꼭지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건설사들 밀어내기 말 나오네. 밀어내기 공급 내년부터 대출 심사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청약 심리가 위축이 돼서 내년 되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 헛소리 하지 마라. 내년에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제 여전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위주의 젊은 층들이 새 아파트 선호하고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열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걸 근거로 내세운대요. 근데 저는 말이죠. 모르겠어. 저는 요거 관련해서 제 생각엔 그래요.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리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좀 핵심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고 굉장히 뭐 이게 뭐 살아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100%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보고요. 이런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멋모르고 또 잘못 들어갔다가 전문 용어로 좆되는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말이죠. 여기 이렇게 두 패라고 해야 되나? 두 패로 갈려서 지금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분양시장 올해가 꼭지 이쪽에 저는 좀 더 마음이 가요. 예. 예, 애정이 갑니다. 이쪽 사람들한테.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착시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근거로 내선다면 저는 이거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게 다 만들어 놓은 버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 그 2013년도에 제가 그동안도 몇 번 신털남에서도 그렇고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참 저 때문에 그냥 밤에 잠이 안 오실 것 같아. 이분은 제가 하도 그냥 이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뭐 악감정이 있어갖고 이분을 뭐 헐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래? 그래서 하여튼 누구겠어요? 예, 짐작되시죠? 예, 제가 하도 그동안 얘기를 해갖고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 훌륭하시는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 예, 그래서 이분이 그 2013년도 6월인가 6월 달이었나 7월인가 뭐 그때쯤 아마 부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총리로 물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앉혀놓으신 거지만, 이분이 부임하시자마자 그 작업 들어간 게 뭡니까? 자산 시장에다 버블 만드는 거예요. 자산 버블 일으켜야지. 그래갖고 그때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사내 유보금 뭐 많이 쌓지 마라. 그러면은 뭐 세금 때려버리겠다. 뭐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때린다고 그랬나? 뭐 과징금을 때린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게 그거지. 돈 뜯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삥 뜯겠다. 사내 유보금 쌓지 마라. 그래서 뭐 쌓지 말고 얼른 이제 노동자들 임금, 근로자들 임금을 더 줘라. 이렇게 하고 말을 듣나 대기업이? 절대 안 들지. 예.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띄우려고 막 무던히도 애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LTV다, DTI다 그것도 상향선을 다 올려버리고, 그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도 다 폐지시켜버리려고 막 그랬고, 거기다 이제 한국은행을 압박을 해가지고, 예? 압박을 해갖고 이제 금리까지 내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부터요. 아셔야 될 게 전통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돈 찍으면 부동산이 제일 먼저 떠요. 예,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는 거나 돈 찍는다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돈 찍어내서 풀어도 유동성 갑자기 늘어나는 거고, 제가 유가 금리 환율 때다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낮춰도 어차피 유동성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자산 시장으로 당연히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산 시장 중에서도 부동산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예,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역시 재산 불리는 데는 부동산만한 게 없지.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산 버블 일으키기에 가장 만만하고 쉬운 데가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라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일 먼저 띄우려고 그래요. 예,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 최경환 부총리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죽하면 뭐까지 다 동원했어요. 오죽하면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그것도 시끄럽잖아요. 주택금융공사를 움직여가지고, 예? 거기서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다 사들였잖아요. 사들였는데 그 사들일 돈이 없으니까 또 MBS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또 강매를 했죠, 은행들한테. 그거 참 웃기는 짬뽕이야. 예? 그래서 그런 짓까지 했어요. 부동산 띄우려고. 근데 그 바람대로 됐어요. 근데요, 항상 강조하지만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건 이건 버블은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예? 터지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관련해서 여기 그 헤드라인이 이거잖아요. 올해 50만 가구 다시 읽어드릴게요. 올해 50만 가구 사상 최대 물량, 2000년도 이후 최대 물량이랍니다. 이게 쏟아지는데 그럼 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 해서 첫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 요 기사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되냐
사지 말아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은 가계부채 문제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그 언론 방송에서도 보면 그러죠.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가계부채가 뭐 1100조를 넘었다. 그래서 뭐 말들이 많아요. 그게 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요. 그 가계부채가 1100조 넘어섰다. 그게 왜 자꾸 위기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예? 부동산 그럼 지금 여기 그 머릿기사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 내가 사도 되나? 그럼 살까 말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돈이 여러분 수표로 코 풀어 보셨어요? 예, 저도 못 풀어봤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돈이 많어. 아우 제발 나는 좀 가난했으면 좋겠어. 아우 난 저놈의 돈 너무 많아서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러신 분이야. 예? 뭐 사든지 말든지, 그죠? 막말로 뭐 깡통 주택 돼도 워낙 돈이 튀겨나는데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집 살 때 100% 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 대출 끼잖아. 그래서 뭔 얘기하다 말았냐. 일단은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가계부채가 지금 자꾸 뭐 심각하다 왜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지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정확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배경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미국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금융위기. 그래서 뭐 서브프라임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지금 올해가 2015년이니까 약 한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약 뭐 4천조 이상을 전 세계에다 달러를 찍어갖고 뭐 풀어대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물론 작년에 이제 양적 완화는 끝냈지만 아직도 개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그놈의 금융위기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금융위기 터진 게요, 왜 터졌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 FRB,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한국은행에 뭐가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거기서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걔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FRB. 그래서 FRB 의장이 누구야? 그 유명한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앨런 아줌마, 자넷 앨런. 그죠? FRB 의장이잖아요. 그 당시 FRB 의장이 그린스펀이었어요. 그린스펀, 그 할아버지.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을 해먹었을 거야, 의장을. 예, 그래서 뭐, 한때는 경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랬는데, 그분께서 거의 금리를 계속 낮췄어요. 거의 제로금리까지 거의 낮춰버렸어. 예?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낮추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돈이 다 시중으로 풀려나갈 거 아닙니까? 투자처로 다 풀려나가. 금리가 싸니까 사람들이 막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미국도 똑같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럼 부동산 이제 제일 먼저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을 살려고 사람들이 했다고. 금리도 싼데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다니까. 야, 이자도 저렇게 싼데 이참에 그럼 집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도요. 예? 미국 경기가 2000년대 초반 때에도 안 좋다고 그랬지. 안 좋으니까 경기 살린답시고 부동산을 먼저 띄우려고 미국에서도 그걸 암묵적으로 은근히 막 동의해주고 한 발 더 나가서 막 이렇게 등을 떠밀었어. 뭐라고? 은행들한테. 야, 사람들 대출 좀 많이 해줘. 주택담보대출 많이 좀 해줘라 이렇게 막 그냥. 대놓고 그런 건 아닌데 미국 정부에서 그 당시 상업은행들한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이나 뭐 그런 데다가 은근히 강요했다고 압력을 넣었어요. 야, 주택담보대출 많이 좀 해줘라. 많이 좀.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브프라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또 다른 말로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걔네도 그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은행 가면은 많이 싸우죠. 은행 직원이랑. 그죠? 아, 내 신용 등급이 한 6등급 되겠구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등급이래. 그래서 대출이 안 되겠는데요? 열받잖아. 이 양반아 내가 왜 10등급밖에 안 돼? 이렇게.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이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등급, 그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그 뭐 8등급, 9등급, 심지어 10등급 최하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줘 대출을 해준단 말이야. 그걸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서 문제가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아.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돈으로 치자면 좀 심한 경우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내가 100만 원만 갖다 내면은 1억짜리 집을 그러니까 9,900만 원을 대출 받아갖고 1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을 정도였어. 심한 경우는 그렇게 막 그냥 대출을 남발을 했다고. 그 상업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배경은 뭐야?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그냥 뭐랄까 그 암묵적으로 그냥 동조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뒀다고 그냥 수소방관했다고 할까? 뭐 그런 거야 심하게 얘기하면. 에? 부동산 띄우겠다고 부동산 시장 띄우겠다고. 그러다가 2004년인가 5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이자를 갑자기 올려버렸어. 그럼 얘네들은 뭐야? 신용 등급도 안 좋고 소득도 없는 애들이야. 돈 갚을 능력도 없어. 근데 예전에는 이자가 싸가지고 내가 그걸 빌려다가 집을 담보로 잡히고 집을 샀는데 그래서 이자를 예를 들면 이자를 뭐 다달이 5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는데 2004년인가 5년쯤에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금리가 뭐야? 또 다른 말로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지. 이자 비율. 올려버리니까 기존에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면 별 부담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내버려야 돼. 올라갔다는 거죠. 그건 소득도 없고 소득이 있어도 정말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소득인데 소득이라고 할 수 또 없는 것들인데 그걸 무슨 수로 이자를 감당합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 담보로 잡혔잖아 그 집을.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잡으니까 담보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자도 못 받게 생겼는데 이 새끼한테 내가 지금. 그래서 그거를 다 경매로 다 넘겨버린 거다. 경매 처분. 그러니까 막 주택 물량이 한꺼번에 일시에 마구마구 막 쏟아져 나와버린 거야. 시장으로. 경매 시장으로 막. 그럼 아시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집값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갑자기 집값이 막 떨어지고 깡통주택이 막 속출하는 거야. 깡통주택이. 깡통주택이란 말이 뭐냐면요. 집구석을 뭐 깡통으로 만들었나? 아이, 그게 아니고요.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뭘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1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이걸 1억 주고 샀어. 근데 그 1억이 다 내 돈이 아니란 말이지. 그 중에서 5천만 원 은행에서 내가 빌렸어. 그죠? 근데 집값이 지금 현재 시세가 1억짜리 집인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을 하는 바람에 1억짜리 하던 게 5천만 원이 돼버렸네. 또는 심지어 5천만 원 밑으로 더 떨어져 버렸어. 4천만 원이 돼버렸네. 그럼 내가 이 집을 팔면 얼마 받아요? 4천만 원밖에 못 받잖아. 근데 내가 은행에다 대출 받은 게 얼마야? 5천만 원을 받았잖아. 그럼 이 집 팔아갖고 집 판 돈 4천만 원 갖고 그대로 은행에다가 다 갖다 바쳐도 1천만 원이 모자라. 1천만 원을 어디서 또 마련해다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집을 팔아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조차도 다 100% 상환을 못하게 됐을 때 그 깡통주택이라고 그래요. 응? 그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거지. 그럼 이게 왜 금융위기가 터졌냐? 이게 왜 금융위기까지 연계가 됐냐면요. 자, 보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경매로 해도 내가 만약에 또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얘한테 1억을 빌려줬어. 대출을 해주고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막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이게 막 경매 시장에 넘쳐나는 거야, 집이.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얘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이거를 경매로 넘겨도 원래 또 경매 투자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억짜리 집이라고 해서 경매에서 그 낙찰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 1억이 다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DC가 되는 거야.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이게 또 일시에 물량 폭탄 막 쏟아져 나오니까 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1억을 빌려줬어. 얘한테 내가 담보로 잡고.
근데 얘가 못 갚으니까 내가 이걸 압류를 걸어가지고 이 집을 내가 경매 처분했는데 거기서 건질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 거죠. 그죠? 부실 채권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근데 그게 뭐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미국의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각 상업은행들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막다하게 손해를 봤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은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있고 투자은행이 있어요. 상업은행은 뭐냐? 우리나라로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반인들을, 그 미국 국민들한테 예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해주는 게 주 역할이에요. 우리나라로 지금 국민은행, 상업은행 이런데. 근데 투자은행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IB 업무라고도 하는데 IB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그 B가 뱅크의 첫자 배예요. IB 할 때 I는 뭐야? 영어로 투자하다. 그게 영어로 뭐야? 갑자기 생각이 나. 명사형이 아마 인베스트먼트인가 그럴 거죠. 그래서 그거 하여튼 첫 글자를 따갖고 IB. 그래서 투자은행 그러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말이 길어지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겨워도 들으세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지금 아파트 살 땐가 말 땐가를 판단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까지 이게 번져버렸냐면 그러니까 이 상업은행들이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잖아. 근데 만약에 딱 보니까 이게 부실채권 기미가 보여. 즉 그 대출 받아간 애들이 예를 들면 꼬박꼬박 지금까지는 다달이 이자도 잘 내고 잘 내는데 한 2달, 3달 전부터 갑자기 연체가 돼버리기 시작하네. 그럼 그 채권도 이제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그것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분류하는데 그럼 이 은행은 그런 거 낌새 기가 막히게 잘 채잖아요. 낌새를 차리잖아요, 잘. 그래서 냄새가 나거든. 이 새끼 이거 계속 연체시킬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실 채권으로 돼버릴 것 같으니까 잽싸게 그 전에 팔아버린다고. 다른 데다가 채권을 팔아버려요. 할인해갖고 넘겨버린다고. 응? 그 채권을 그럼 미국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누가 어디서 그 채권을 사갔냐? 주로 투자은행, 제가 지금 말하는 IB 투자은행에서 그걸 많이 사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먼 브라더스다, JP 모건이다, 뭐 모건 스탠리다, 골드만삭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많이 사갔다고 그 당시에. 그죠?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사갖고 또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은 그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 근데 만기가 좀 길잖아요. 보통 10년, 뭐 심한 게 20년 만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쪼개.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그걸 사다가 MBS라고 해서 모기지 담보보증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걸 영어로 MBS 그러는데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크게 틀릴 게 없어요. 똑같은 개념. 무슨 얘기냐니까 은행에서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면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 채권을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보통 10년, 20년 그렇게 만기가 있는데 채권이란 건 만기가 있잖아요. 야 언제까지 갚아라 해? 그게 만기잖아요. 그 만기가 긴 거를 뭐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투자은행에서 그거를 싹 다 사들여가지고요. 그걸 막 잘게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그 리먼 브라더스가 사간 그 모기지 담보부 증권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만기가 이거는 10년짜리인데 3년 만기짜리로 3개, 4개로 막 쪼갠다고. 쪼개갖고 그건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파생상품 절대 함부로 가입하지 마세요. 제가 ELS 뭐 DLS 이런 거 막 간혹가다 이렇게 좀 기사 뜰 때마다 설명드리는데요. 증권사에서 파는 것들 온갖 감언이슬로 다 꼬시고 꼬득입니다. 예? 그 함부로 절대 그 사람들 말 믿고 사지 마세요. 전문용어로 좆대는 수가 있어. 응? 그래서 투자은행 걔네들이 미국에 있는 리먼 브라더스 이런 애들이 그걸 그 MBS를 사들여가지고 그걸 막 10년, 20년짜리 그 만기 있는 그 채권을 막 3년, 5년으로 만기를 줄여버려가지고 그걸 막 잘게 쪼개가지고
온갖 종류의 파생 상품을 다 내놨어. 그래갖고 그걸 일반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한테도 다 팔아먹고, 온갖 가머니술로 속여갖고 다 팔아먹고,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연기금 이런 데다가도 그걸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미국에서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부실 채권, 이거 돈 받을 확률도 매우 낮은 것들을 속여갖고 막 팔아먹은 거야. 응?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원채무자가 있잖아. 원채무자. 원래 오리지널 돈 빌렸던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의 그 미국의 그 돈 못 벌고 돈 없는 그 서민들이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못 갚았어 그걸. 그럼 이게 왜 금융위기가 왜 무섭냐면요. 이게 도미노 현상, 연쇄 도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줄줄이 한쪽에서 도미노가 뭐야? 한쪽에 무너지니까 그 뒤에도 같이 무너지고 그 뒤에도 또 무너지고 해서 전체가 쫙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폭탄 돌리게 한 거야. 폭탄 돌리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야. 그걸 서로 떠넘기고 또 떠넘기고 해서 돌린 거라고. 그러다 결국에 그게 원래 그 원채무자가 나 돈 못 갚하고 다 나자빠져 버리니까는 다 같이 돈 다 떼어버린 거야. 그 연쇄 도산, 파산.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제 딴에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좀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2008년도 나머지 또 더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또 관련 기사 또 나오면 그때 또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위기라는 말은 아시잖아. 위기. 뭔가 위기가 왔어. 위험해. 위기. 근데 어디에서 위기가 왔냐? 금융 쪽에서 위기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반 여기도 보면 뭐 은행 같은 거 광고들 가끔 가다 보면요. 뭐 기술금융, 뭐 인수금융,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금융이란 말이 다 붙어. 금융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저 소개팅에서 조인성 같이 훈남이야. 딱 나왔는데, 근데 김병철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실례지만, 저요? 저는 금융 쪽에 있습니다. 못 알아들어. 뭔 소리야? 뭐 전당포 하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융이란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앞으로는 금융이란 말이 나면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고 그 일 한다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그래서 금융 위기라는 말은 금융 쪽에서 위기가 왔다. 그건 뭐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 시스템에서 위기가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금융 위기가 왜 무섭냐면요. 그 금융 쪽에서 위기가 터졌다는 거야. 그럼 뭐야? 금융 그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망가졌다는 얘기 아니야. 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왜 기타 공공기관, 공공이란 말을 왜 붙이냐면요. 은행이 물론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일반 기업 논리로 보자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대출을 많이 해줘갖고 막 금리, 이자 그 사람들이 이자 다달이 내니까 그걸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어서 영업이익을 남기고